최근에 기사로 영국에서 발표가 났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고령화가 심한 나라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수가 죽는다. 그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데이터는 영국에서부터 발표되었기 때문에 주변 7사람들에게 전화하게 되면 당신에게 행운이 올 것이니까 조회수 좀 늘려주세요. 농담. 근데 영국뿐만이 아니라 실제 한은에서도 발표한 이야기인데 영국만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다로 퉁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한은도 이야기를 했다. 실제 한은에서 그렇게 분석했다는 게 더 무서운 상황인 거죠. 내용을 보면은 피할 수 없는 미래, 한국에게 독된다. 영국이 내놓은 깜짝 보고서. 사실이라면.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영국 중앙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영국만 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내놨는데 왜 이걸 강조를 안 하냐. 소비 진작을 위한 전통적 처방인 금리 인하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소득 창출력 저하와 소비 성향 위축을 동시에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영국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왜냐?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소비 둔화에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 대책으로 해결이 어려우며 인구 구조에 맞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 사람보다 요즘 사람들이 노후 대비하기가 훨씬 더 힘들죠. 옛날에는요. 예금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진짜 따박따박 붙었어요. 근데 요즘에 구조적 저금리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한 30년 저축을 한다고 해봅시다. 월 복리, 연 이자율 5%인 시기를 한번 봅시다. 한 30년 적금한다고 치고 월 100만원씩만 한다고 해봅시다. 자, 복리였다면은 100만원에 7억이 걸리죠. 근데 얘를 금리가 구조적으로 낮아져서 2%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30년 모았는데 3억이나 줄어들어요. 똑같은 돈을 계속 넣었는데도. 그러면은 같은 상황에서 100만원씩 모아서 안 되니까 한 120만원씩 모으겠다. 그래도 5억이죠. 목표 금액이 7억이었다면 150만원씩 모으겠다. 그럼 150만원씩 모아야 되는 거예요. 50%나 더 많은 돈을 예금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다. 왜?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너는 왜 폐지 줍는 분들 많죠? 지금 60대 이상 고용률이 왜 우리나라 유독 증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다. 왜냐? 금리 인하해가지고 또 이직거리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왜 소비가 안 돌아가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돈이 들어갔느냐? 아니요, 맨날 부동산만 뜬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뜬다고 하는 인간들, 옛날에 금리 인상할 때 뭐라고 그랬냐? 금리 인상해도 집값 오른다고 했어요. 금리 인상하면은 실물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니까 집값이 오르고, 금리 인하하면은 그 자본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집값이 오르고, 공급이 많이 나오면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거니까 집값 오르고, 공급이 적게 나오면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아파트가 파괴될 거라서 공급이 부족해질 거니까 집값 오르고, 북한이랑 평화 통일하면은 북한 수요들이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올라가니까 서울 집값은 올라갈 것인데, 또 평양 이런 데도 또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평양 집값도 오를 거고,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은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있는 곳들의 집값이 오를 겁니다. 물론 저는 과거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집값을 잡는 데 유효한 요인이고 금리 인하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긴 하다. 근데 금리 인하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진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때 무슨 표현을 썼느냐? 줄다리기다. 집값 상승 요인이 있고 집값 하락 요인이 있는데 집값 하락 요인 쪽에 있는 애들이 힘이 더 세면 떨어지는 거고 집값 상승 요인 쪽에 있는 애들이 힘이 더 세면 올라가는 거다. 근데 그 동안에 어떤 상황이 됐느냐? 금리의 급격한 하락. 제가 코로나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오른 겁니다. 사실 코로나는 경제를 망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요인이 되기 쉽지 않은데 그 전에 풀어놨던 전세자금 대출 영향이 커서 그랬던 거예요. 전세대출은 금리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한대에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대출 밀려요, 쪼여요? 경제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 상승론자들이 한 얘기가 금리 올라가도 집값 안 떨어진다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 정도는 와줘야 된다. 아니면 진짜 공급 과잉이 오든가.
근데 공급 과잉은 상대적이죠. 문재인 정부 때 역대급으로 공급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공급 부족 탓했으니까 그럼 경제 위기 오면 집값 떨어진 거 맞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릴 거니까 집값이 오른대요. 저는 전망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부양하면 경제 위기가 세게 와서 집값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언제 무너지느냐보다 내가 얼마에 사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집값 정상화된 시기에 사야 된다. 원래 거품은 항상 무너졌다. 그거를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억지로 부양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떨어지는 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기우제 이야기했는데 저는요 방주 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미 넘어섰는데 아직 터진 게 없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집값이 그래도 올랐는데요. 요거 보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괜히 욕하는 게 아니다. 2011년부터 뽑았는데 총 가계신용 대비 주담대 비중이죠. 이 주담대 비중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전세자금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출을 내주는데 부동산 대출을 언제 많이 내줬냐? 첫 번째, 대출 비중이 확 올라간 게 2014년 초이노믹스 재건축 연한화나 부동산 3법 하면서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비중이 쫙 올라가죠. 다른 대출 줄이고 부동산 대출을 많이 내줬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조금 줄어들죠. 그러다가 2022년부터 가계신용중에 부동산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즉 대출에 부동산 대출만 잔뜩 늘어났다는 소리죠. 이게 어느 정도냐? 신규 대출 중 주담대 비중입니다. 자, 역대 어떤 정부도 한 50%가량을 유지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지금 2025년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22년, 23년, 24년 이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100%가 넘어간다. 즉 예를 들어 200%다 라고 하면요 대출이 50조가 늘었다. 그러면 주담대가 100조 는 거고 나머지 대출이 마이너스 50조가 됐다는 소리예요. 주담대 비중이 200%라는 소리는 대출 비중, 신규 대출 비중 50%는 거에서 100조가 주담대가 늘어난 거니까. 그런데 2022년 관치금융 하던 시기를 보면요. 주담대 비중이 600%가 넘어갑니다. 가계부채가 예를 들어 30조가 늘어났다면 주담대가 180조 늘어나고 나머지 대출이 150조가 빠졌다는 소리예요. 23년에 특례 풀면서 300%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신생아 특례나 기임돌 대출 완화해주면서 150% 가까이 돼요. 부동산에 돈이 박히면 생산성이 없다고 그랬죠. 왜? 집을 비싸게 샀어요. 그 비싸게 산 집이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생산이 돼요? 84 샀는데 내가 사두고 가만히 두면 얘가 96으로 올라가요? 자체적으로 발전이 돼서? 아니면 84 두째 사게 되면은 출산율이 낮은데 출산율이 생겨나서 3구짜리가 하나 태어나요? 부동산을 비싸게 사면 살수록 그 돈은 거기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소리죠. 오히려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들어갈 돈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라 망쳐놨다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 화이트하우스니 뭐 레프트하우스니 뭐 빨갱이니 윤석열 정부는 보수도 아니다. 에라이 광신도들아. 내가 박근혜 정부까지는 보수로 인정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보수도 아니에요. 나는 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가지고 계속 이거를 하면은 보수니 뭐 부정하면 빨갱이니 뭐니 어느 정부보다 좌파적으로 행동했다. 어느 정부보다 포퓰리즘이 심했고 보수든 진보든 일찍이 좋은 놈 따로 있고 나쁜 놈 따로 있죠. 좋은 놈 나쁜 놈이라면은 윤석열 정부는 이상한 놈이다. 그리고 그런 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책 대출만 15조 늘어났어요. 자, 가계대출 상품 잔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은 15조 늘었어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이게 정부에서 억지로 대출 내줘가지고 살리는 거고. 그리고 정책 대출 증가분 중에 절반 이상은 주담대가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약하게 표현했지만 정책 대출 증가 중에서 70%가 주담대다. 은행 주담대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즉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올려주고 있는 거 맞죠? 정책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주담대가 줄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무너질 건데 정부가 제살 깎아먹기 하면서 정책 대출 내주고 그것도 내일 돈이 없으니까 은행 보고 일단 내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자를 2차 보전 방식으로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하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야, 너 때문에 네가 나가가지고 알바하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우리 소비가 많이 줄었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알바를 그만두고 대출을 계속 받아올게.
우리 대출로 먹고 살면은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어. 아,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은 로또를 잔뜩 사가지고 1등 당첨될 때까지 언젠가 당첨되면 빚 갚으면 되니까 로또 당첨될 때까지 계속 사자. 아, 로또가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저기 강원랜드 가서 도박으로 돈 벌어서 생활비를 메꾸자. 이거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렇게 저짓거리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하는 게 뭐예요? 돈이 생산성 있는 것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대출 쪼이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왜? 세금 강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금융 규제를 우선 시행한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집값에 영향을 주는 그 줄다리기 아까 얘기할 때 가장 힘센 애 둘이요. 경제하고요. 한도예요. 금리는 그 다음이고. 근데 경제 무너지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똥 치우는데 2, 3년은 걸릴 거예요. 잘 못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한도는 계속 줄이죠. 왜?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한다고 했죠. 7월에 발표 나올 거예요. 정부에서 성장하는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이미 과잉대출 내줬기 때문에 대출을 회수해야 될 수도 있다. 하반기에. 아니면 상매각을 미친 듯이 하든가. 그럼 대출 내주겠어요? 올해 하반기? 내년엔 대출 내주겠어요? 올해 내년에 새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 내주겠어요? 이렇게 내줘야만 겨우겨우 버틸 수 있던 시장이었는데 집값 어떻게 되겠냐. 거기에다가 고령화 때문에 금리 인하에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저축하느라 소비가 더 안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품 쌓인 집값 화폐 가치 하락으로 더 오를 거야. 화폐 가치 하락이 요렇게 되고 있는데 집값이 요렇게 올랐으면은 여기까진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도박 같다는 거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잃을 걸 생각하겠어요? 딸 것만 생각하지? 딸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다 물려서 망하는 거다. 진짜 부자들은 돈 벌고 빠지고 진짜 갭투기꾼들 뭐 해가지고 다주택자들 돈 벌고 빠져가지고 이미 코로나 때 이후부터 다주택자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물량 누가 다 받아줬냐.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왜 영끌들한테 팔고 빠졌겠냐. 잘 생각해봐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